저는 개인적으로는 측천무가 무자비를 남겼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이유가 한 나라의 번영의 최고의 황제인 한무제의 비석이 있는데 무자비예요. 한무제를 상당히 의식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죽을 때까지도 상당한 후대 의식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온몸에 가오가 지배하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측천무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톨릭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에서 중국 고대사, 중세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 측천무후 중국 역사상 최초의 여황제 이 정도만 알고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측천무후는 어떤 인물이라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선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보통 중국에서는 진한 제국을 이제 고대 제국이라 그러고 수당 제국을 중세 제국이라고 하는데 7세기, 8세기 경 중국 당나라의 번영의 정점에서 유일무이했던 여자 황제로 즉위했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그 인생 여정 과정이 정말로 극적이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서 뚜렷한 어떤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또 우리 한반도의 고대 역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삼국시대에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당하는 그 즈음에 측천무가 바로 당해서 집권을 하고 있었던 그 시기니까 당시 동아시아 국제 외교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김재원 교수님한테도 같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측천무 어떤 인물이었다고 기억하십니까? 판빙빙. 그 무미랑 그 네, 관련된 그 유명한 영화고 네. 아마 역대 측천무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 중에 최고가 아마 그죠. 판빙빙. 엄청 이쁘게 나오세요. 또 턱이 너무 뾰족하시잖아요. 아름다우시죠? 네, 판빙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측천무 관련해 가지고 저도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저는 이제 역사 컨텐츠를 학교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안 좋은 사례로 측천무를 항상 가져가요. 왜냐면 측천무가 한국 사회에서 유통될 때 굉장히 자극적인 면만 유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3,000명의 남성과 잠자리를 가지고 남성 편력이 막 어마어마했고 잔인하고 사람들 막 죽이고 이렇게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컨텐츠 안에는 결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측천무 치세가 당나라 때는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정치로 또 굉장히 잘했었던 황제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14F에서는 뭔가 이렇게 같이 좀 알겠습니다. 유통될 수 있도록 네. 또 한번 또 강하게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네.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최초의 여황제라는 게 네.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 처음에 궁에 들어가는 과정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여기서부터가 사실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 시중에 유통될 때도 좀 섹시하게 돼요. 얼마나 자극적이길래. 입궁을 할 때 당태종이 후궁으로 들어가는데 이 후궁이 당시 당나라에 121명인가요? 그죠? 공식적으로 121명까지 네. 후궁을 둘 수 있죠. 둘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음. 당태종의 예. 후궁으로. 예. 그런데 나이가 14살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때 이제 당태종은 30대 후반이었으니까 나이 차이가 꽤 나죠. 예. 여기서부터도 조금 자극이 좀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태종과 측천무후는 큰 관계를 갖거나 진한 러브 스토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태종이 아파요. 나이가 먹어서. 예. 근데 그럴 때 후궁들이 이제 병간호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당태종의 아들이랑 눈이 이제 맞죠.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자극적이잖아요. 아버지의 후궁을. 그러니까 새엄마죠. 121명의 새엄마 중 한 명이었겠지만 예. 어쨌든 이제 새엄마 여러 엄마들 중에 한 명과 사랑을 하게 되고 당태종이 죽은 다음엔 당태종의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측천무는 비구니가 돼요. 제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예. 절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아이를 낳아요. 네 그 아이의 아빠는 당태종의 아들인 당고종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비구니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제목이 비구니가 된 새엄마와
여기까지 과정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뭐 유명한 얘기군요. 다 정사에 이제 근거한 자료고, 근데 사실은 후궁이 돼서 황제의 사랑을 받으면 좋았지만 아마도 당태종의 총애를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12년 동안 한 번도 승진하지 못하고 그 위치에서 그대로 머물고 아들, 딸 누구도 후사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은 당태종의 눈에 들진 않았다. 다만 당태종이 무미랑이라고 부르면서 상당히 그 미모를 칭찬했지만 측천무의 성정과 기질이 아마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성정은 되지 못하고, 중간중간 기록들을 보면은 대단히 비정한 면모들이 드러나고 평범하지 않은 그녀의 성격, 이런 기질들이 드러난 걸 볼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태종을 12년 동안 후궁으로 모셨던 그 기간이 위대한 황제의 당 제국의 통치를 궁 안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보았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후궁이나 여인들이라면 사랑에 몸담고 그게 애걸했겠지만 일찍부터 그녀는 권력의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해도 되나요? 그 기질에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 그 자치통감에 나와 있는 예, 나오죠. 예. 이야기잖아요. 예, 예. 그 일화가 있거든요. 예. 말을 잘 안 듣는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예. 당태종이 후궁들을 쭉 모아놓고 음. 고삐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측천무가 자기한테 3가지만 주면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채찍, 쇠망치, 검이었나요? 철편, 철로 된 채찍, 그다음에 철추, 쇠몽둥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비수. 철편으로 해도 안 되면 쇠몽둥이로, 쇠몽둥이로도 안 된다면 비수로 말의 목을 따겠다고. 그래서 당태종이 이 친구는 나랑 자다가 나를 죽겠는데 나도 이렇게 생각해서 멀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자치통감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보고 너무 그 측천무에 대해서 안 좋게 그리려고 작정하고 쓴 일화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당대 연구자들은 이걸 과연 신뢰할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사에 나오는 자료들은 우리가 부정하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제가 연구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는 꼼꼼히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어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천무의 정치적 행보가 어땠다라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후대인들은 알잖아요. 예. 그 사람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비정하게 죽이고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후대인들은 안다고 했을 때 복선이나 전조현상 등을 후대 역사가들은 이제 깔아두는 거죠. 그리고 실제 당태종의 총애를 받지 않은 것 같고 자녀도 없는 걸 볼 때 그럴 때 왜 그런 계기를 갖게 됐을까라는 거를 장치를 넣어주는 거죠. 아마 그런 말을 들었다면 사실 남자로서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캐릭터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신뢰할 수 있는 게 당태종도 자녀가 원래 많아요. 그리고 측천무도 출산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보면 나중에 네. 고종하고는 또 6명의 네. 자녀를 낳는데 그렇다는 거는 둘이 그런 관계를 하지 않아요.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일설에는 자신의 남편이자 군주가 죽으면 사찰로 보내서 비군이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평생을 돌아가신 선군에 대해서 애도하면서 빌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당태종이 몸져 누웠을 때 눈이 맞아서 그 당시에 측천무의 나이가 26이고 당 고종이 태자가 22살의 젊은 20대 남년이 미칠 나이 굉장한 아닙니까? 이 예.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러다가 당태종이 죽으면서 고종이 아버지의 애도를 위해서 기일날 감업사에 갔을 때 비군인 바로 측천무를 만나게 되면서 다시 사랑을 키우게 되면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면서 궁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측천무가 비군이가 됐다가 고종의 후궁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은 신분 세탁의 효과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여인을 아들이 부인으로 만난다는 건 좀 패륜적이잖아요. 예. 근데 그녀가 궁을 떠나서 승려가 돼서 완전히 신분이 다른 신분으로 바뀐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녀를 다시 후궁으로 데려올 때는 일종의 명분이 될 수 있는 한 작은 장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만 질문. 네네. 그때 당시 비군이라면 머리를 깎았을까요?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무미랑 그 드라마 보시면 판빙빙의 머리가 이렇게 밀려 있더라고요. 삭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도 어마어마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그녀가 후궁으로 들어올 때 왕 황후가 그녀를
들여오면서 오히려 소수비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왔지만 사실은 이거를 호랑이 새끼를 데려온 격이라 그래서 서서히 두 여인을 제거하고 끝내 측천무의 바람은 여인으로 태어나서 지상세계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반열이 황제의 부인인 황후를 목표로 향해서 하나하나 빌드업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우선 후궁으로 들어올 때 이품인 소희라는 신분으로 굉장히 급상승해서 후궁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왕왕후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도와주게 되면서 소숙비를 견제한 다음에 드디어 측천무가 안정공주라고 하는 딸을 하나 낳게 되는데 그 딸이 1살이었을 때 왕왕후가 그 공주를 보고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측천무가 돌아와서 보저에 있는 아기를 봤는데 그 1살 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측천무는 바로 왕황후가 다녀가셨다는 것을 빌미로 고종에게 황후가 공주를 살해했다라고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정사에서는 1살짜리 안정공주를 바로 측천무가 질식시켜 죽인 다음에 이것을 빌미로 바로 왕왕후에게 음모를 씌워서 왕왕후를 폐위시키는 것으로 기록에 남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측천무의 빌런으로서의 역할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이 부분은 이제 후대까지도 많은 논란이 나오는데 과연 친딸을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그녀가 그랬을까? 과연 그런 인물일까라는 논쟁이 되는데 일단 정사에 그렇게 기록은 나오고 그리고 진짜 죽이진 않았다 하더라도 측천무가 그 아이의 죽음을 계기로 삼아 왕왕후를 폐위시키고 유폐시키고 소숙비도 유폐시키게 되면서 황궁으로 돌아온 지 4년 만에 측천무가 자신의 목표 바로 황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4년이 됐으니까 이제 머리는 어느 정도 길었을 거예요. 더 이뻐졌겠죠.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은 들더라고요. 이게 죽었어요, 아이가. 나중에 이제 왕왕후가 가고 난 다음에 측천무가 만약 죽였다면 그 죽이는 과정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그렇죠, 텐데 없죠. 네. 그 죽은 이후에 어떤 그 기록들이 당연히 측천무가 죽였던 것처럼 이렇게 서술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후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선을 일단 깔아두고 그 이후에 측천무의 모든 행동들을 다 악인이 하는 듯한 행동들로 포장하기 너무 좋은 가장 좋은 소스로 썼던 측면도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라는 모성애를 생각하는데 사실 황후나 귀족들의 경우는 자녀를 낳아도 자신이 모유를 먹이거나 어머니로서 그 아이를 직접 양육하진 않아요. 예. 어머니 대신 귀족의 부인을 대신해서 직접 아이를 양육을 담당하는 여인들을 보통 이모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모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수많은 이모들이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끈끈한 모성애하고는 좀 달라요, 약간. 보면 뒤에도 쭉 말씀하시겠지만 측천무의 주변에 의문사가 많아요. 맞습니다. 계속 의문사를 해요. 예. 네. 얘기를 들으니까 그림이 그려지고 합니다만 영황후가 황제가 되는 과정은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고 그렇죠. 이후에도 없었던 사실 일이잖아요. 법적으로 여자가 황제가 되길 수는 없는 거고 황후라고 하는 것은 국내의 내조 안에 황후로서나 후궁으로서의 품구분이지만 정식 관료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에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록에도 나오지만 당태종에 이어 즉위한 당고종은 굉장히 성정이 유약하고 집권하는 내내 병세가 심해서 굉장히 병치를 했던 그런 유약한 인물이었어요. 네. 물론 무능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측천무가 너무 부각되다 보니 당고종에 대해서 재해석과 재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측천무가 황제가 되기 직전까지 황후로서 보통 측천무와 고종을 대개 660년 이후부터는 공동정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예요. 왜냐하면 조정에도 함께 출두하게 되고 정사를 같이 도모하고 그리고 우유부단한 고종에 비해서 측천무는 매우 명민하고 결단력이 있고 당태종 밑에서 12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봤던 경험이 있어서 실제 당제국의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에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황후이지 황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의 실질적 결재는 고종이 했었기 때문에 고종의 위상이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다만 점차 고종의 병세가 심하고 조정에 출근하지 않는 날이 길어지고 심지어는 측천무 혼자 조정에 출두해서 정사를 직무하는 그런 시간까지 길어지게 돼요. 여기서부터 서서히 측천무는 자기도 안에 갖고 있던 권력의 의지가 각성되어 가면서 야망을 조금씩 키운 것이 아닌가.
그 660년은 우리 한반도 역사로서도 신라를 당나라가 도와주게 되면서 백제가 멸망하고 또 668년에는 고구려의 멸망에도 당이 기여하게 되면서 대외적으로 그리고 당고종과 측천모 사이의 공동정권이었던 그 시기 그 기간 동안 당나라의 가장 최번영기를 누리게 되면서 당태종 때의 영토의 2배 가까운 영토 당나라 최번영의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거죠. 교과서에 보면은 당나라 이렇게 판세 이렇게 최대 넓게 판세. 돼 예. 있는 게 측천무 때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고구려 정벌과 백제 정벌도 측천무가 주도했었던 부분이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있었다. 왜냐하면은 당이 한반도 정세에 깊게 관여하는 것을 측천무는 별로 바라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당의 조종과 당 고종의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거 외에 내정에서는 상당히 측천무가 관여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고종이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권력에서는 서서히 물러나게 되고 구당서 신당서 기록에 의하면 당나라 조정에는 2명의 성스러운 존재가 있다. 이걸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실제 황제인 고종과 황후인 측천무 2사람이 2명의 황제라는 표현하고도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매우 조롱하는 듯한 표현일 수도 있고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현상들을 지적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문제는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홍이 태자 교육을 받으면서 고종 이후에 황제에 즉위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서서히 측천무는 견제 대상으로 부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측천무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녀의 나이 40이 되었던 675년경쯤 되겠죠. 그 시기쯤 바로 첫 태자인 이홍이 23살 나이에 갑작스러운 의문의 죽음을 맞게 돼요. 바로 여기서 이제 또 논쟁이 되는 거죠. 이것을 사료에서는 측천무에 의해서 독살된 것으로 기록이 나오는데 과연 독살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의문사인지 많은 논란이 되지만 두 번째 아들 이연 세 번째 아들 이철, 네 번째 아들인 이당까지 네 명의 아들을 모두 제거하면서 드디어 690년 황제의 지위에 오르게 된 거죠.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한 명씩 숙청했던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고, 둘째 같은 경우는 유배를 보내요. 그래서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요. 셋째는 황제가 돼요. 예. 황제가 됐다가 엄마랑 또 안 맞으니까 예. 유폐를 시킵니다. 폐위를 시키고, 그리고 넷째도 그래서 다시 황제가 돼요. 그러다가 또 쫓겨나게 돼요. 황제까지 오른 아들을 폐시킨다라는 것은 황제 위에 옥상옥처럼 어머니가 완전히 좌지우지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황제에 오르는데 그런 거에 대한 한계는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중국 역사상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이 황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성도 황제가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뭐 책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 그런 이전에 사례가 있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럼 이제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일어났었던 일화가 조카가 돌멩이를 주워왔는데 거기에 뭐 여성이 황제가 되면 태평성대를 누린다 뭐 이런 식의 글자가 쓰여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작극이었을 텐데 어쨌든 그걸 딱 보고 야 이거는 하늘의 뜻이요 이런 정도로 명분을 만들어야지만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서상의 징후라 그러는데 유교의 세계에서는 절대 여성이 권력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측천무는 원래 불자이기도 했지만 더욱더 불교에 귀의하면서 불교에서는 이제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비의 어떤 차이가 크게 없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니까 미륵불 신앙을 하게 되면서 뭐 대운경이라는 경전을 만들어서 미륵신앙의 미륵불이 여성이 되어서 천녀가 돼가지고 나타난다라는 즉 여자가 권력을 집권할 수 있는 정당성의 근거들을 계속 마련해 나갔다는 거죠. 다만 690년 측천무가 황제 즉위한 이듬해쯤에 저 남쪽 장강유역의 양저우, 양주 지역에서 서경업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도저히 묵고할 수 없다. 그러면서 10만의 민중 반란도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나 측천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담대하고 도발적이구나 웃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30만 군대를 보내서 그것을 진압을 했다라는 거죠. 그 정도면 측천무가 어떤 자신의 권력에 대한 여유와 담대함을 보여줬던 그런 일화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3대 1이면 정찬송도 안 돼요. 3대 1에 아니 근데 이 황제가 된 이후에 여러 또 기행으로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남자 황제나 고려 조선에 있었던 남자 왕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딱히 그렇게 욕먹을 것도 아니에요. 어떤 행동들이냐면 일단 정적 제거를 위해서 좀 잔인한 방법들을 쓰거든요. 가령 신문고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비리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신고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받죠. 그런 식으로 신고 들어온 거 조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있다? 그럼 바로 싹 날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정한 정치를 이제 행하기도 했었고, 가장 자극적인 이야기라 그러면 70이 넘었을 때부터 나오는 남성 편력과 관련된 일들인데 젊은 남성들과 이제 관계를 가지면 오래 살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측천무 관련돼가지고 유튜브에 쳐보면 늘 나오는 3,000명의 남성들과 관계를 갖는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진짜예요? 믿기 힘들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남성 황제들 중에 여성 편력이 만약 심하면 호걸은 원래 그런 거다. 그다음 성분이어도 여성들과 관계로 이거는 활력 좋은 남성 약간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지 호색한이다라는 이미지가 들어가진 않아요. 잘. 근데 남성을 3,000명이 집착하시면 3,000명은 조금 그래도 3,000명이 집착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당현종이 이제 당태종 예. 이후로 굉장히 당나라의 어떤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이때 들어와 있었던 궁녀들 막 수만이라고 4만 명인가 네. 그랬다. 인데 진짜요? 그런 이야기는 굳이 당현종을 이야기할 때 저 여자에 미쳐가지고 아 그러네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만 강조를 하면 측천무가 노년에는 남성이 미쳐서 완전히 막 이상해진 사람? 요렇게만 이제 조금 이상하게 포장되는 측면도 좀 있다는 거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이야기 뭐 진실이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물론 정사의 기록은 됐는데 중국의 정사 기록들의 수치들은 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통계 자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신뢰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노년의 남자들과의 그런 이야기들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겠죠. 어떤 일정 부분은. 그런데 그 규모는 저는 좀 너무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되고, 아마도 당시 시대에 풍미됐던 음양의 조화를 위해서 뭐 생명 연장이나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양의 밸런스를 위해서 좀 젊은, 즉 측천무가 음이라면 양기충만한 젊은 남자와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정서상 있을 수 있고 실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뭐 60대 70대 접어든 측천무가 큰 규모로 그러는 것 같진 않아서 이것은 후대에 측천무를 좀 더 여화, 여성의 재앙, 그걸 강조하고 과장하기 위한 후대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비난받아야 될 정도인가? 우리가 황제들에 대해서 악남이라거나 뭐 악인이라고 잘 안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왜 여성에게만 악녀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가? 이것은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고 후대의 육아, 특히 성리학적 세계에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여성의 정치 관여를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아니 그러면은 두 분은 측천무는 어떤 황제였다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시대 전공자도 아닌데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 무주의 치이라고 당대 평가에서도 굉장히 정치는 잘했었던 걸로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측천무가 황제가 된 이후에 뭐 이름은 주나라로 바꿨지만 당나라라고 이제 통칭해서 얘기하면 당나라의 어떤 치세가 굉장히 안정되기도 했었고 일단 인기가 좋아요. 백성들한테. 네.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 저런 성제가 있으면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 이 시기에 또 당나라의 호구수가 엄청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수가 늘어났다는 건 잘 산다는 소리예요, 이 시절은. 당태종이 통치했던 649년쯤 딱 그 즈음까지의 당나라의 가구수가 약 385만 예. 호라고 그래요. 그런데 측천무가 황제직위하고 끝나는 705년경 그 시대가 약 600만 호를 넘게 되니까 사회경제사적인 풍요로 인한 인구의 증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좀 꽤 성군이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종의 정치가로서의 측천무란 사람을 볼 때 측천무가 당 고종과 당 제국을 운영했던 그 시기는 당의 전성기와 번영을 구가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역량을 최고적으로 발휘하고 검증됐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90년에 주나라를 세워서 훗날 이거를 무측천이 통치했던 주나라의 치세, 그래서 무주의 치세라고 그러는
후대 평가까지 있는데 측천무가 통치했던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녀의 그 공이라고 한다면 바로 인재등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에 당나라는 수나라에 이어서 과거제도라는 거를 정비했는데 예전처럼 귀족들의 추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고시 시험을 통해서 관료로 등장한 신하들이 급증하게 됐다라는 점, 능력 본위로 인재를 양성한 거죠. 그리고 측천무가 황제가 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추천이 아니라 필요하면 본인이 자신을 추천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하면서 자천을 하거나 그다음에 과거 시험에서도 전식과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죠. 근데 대외적으로는 이제 영토가 좀 줄어들게 돼요. 그런 점들은 좀 아쉬운 점도 있는 거죠. 그리고 측천무가 690년 황제가 될 시기에는 그녀의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니까 황제로서 후반부는 거의 사실은 어느 정도 정서를 놓게 되면서 그 부분은 좀 정책으로서는 인정하기 좀 어렵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중국 역사의 유일무이한 여황제의 마지막은 어땠는지 얘기해 주신다면요. 측천무는 705년경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전에 결국 다시 당 조정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당나라로 회복이 됐죠. 근데 이런 경우라면 이제 그동안에 측천무가 했던 정치적 비정함을 생각하면 매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을 것 같지만 자신이 권좌에 물러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던 그동안의 왕왕후나 소숙비나 심지어 멸족을 당했던 그런 명문가 집안들에 대해서 다 복권과 복위를 시켜주게 돼요.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것 중에 하나 소숙비거든요. 예. 소숙비가 예. 죽을 때 이 측천무한테 정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험한 말을? 쌍욕을 하고 죽습니다. 팔다리가 잘려서 항아리에 들어가가지고 죽거든요. 근데 거기서 입만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항아리 위에. 그래서 내가 다음에 태어나면 고양이로 태어나고 너는 쥐로 태어나서 모가지 물려서 죽일 거다. 그래서 이제 야사에 의하면 고양이만 보면은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소숙비를 말년에 죽기 전에는 용서하고 죽었다. 아, 이거는 엄청난 결단인 거죠. 그리고 측천무가 황제가 됐으니 이 무씨 집안에서 얼마나 득세하겠어요. 예. 무씨 가문의 조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무주의 새로운 황제가 되기를 호신탐탐 노렸겠죠. 예. 그런데 측천무는 자신이 물러난 이후에 무씨 집안이 권력을 잡도록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들의 이씨 가문의 당나라로 다시 복위할 것으로 유지를 남기게 되고 죽은 다음에 나는 황제가 아니라 당나라의 황후로서 또 태후로서의 후의 그 위치로서 기록에 남길 것을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아마도 당시에 인정을 받게 되면서 측천무는 거의 82, 3세 대단하게 장수를 누리면서 삶을 마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인 고종 황제의 무덤 걸릉에 같이 합사해서 묻히게 되는데 이제 비석을 세우게 되잖아요. 근데 내 비석에는 모든 기록을 남기지 말아달라. 이거를 이제 무자비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유명한 일화죠. 보통은 어떻게 남겨요? 비석을? 보통은 이제 그 삶의 공덕들을 정말 과장할 정도까지 해서 후대에 자신의 영광과 이거를 남기도록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그게 남기고 싶었을 텐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일설에는 너무도 저지른 죄악이 너무 많아. 그렇게 기록을 남겼다면 나중에 오히려 훼손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측천무가 무자비를 남겼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이유가 무자비를 세운 전범이 있어요. 최고의 황제들만이 천명을 받아 하늘의 천신에게 제사 지냈다는 태산. 그 태산에 오르면 무자비가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한나라의 번영의 최고의 황제인 한무제의 비석이 있는데 무자비예요. 저는 측천무가 그 무자비마저도 한무제를 상당히 의식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죽을 때까지도 상당한 후대 의식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온몸에 가오가 지배하는. 거기 적어놔서 뭐 합니까? 살아있을 때 다 해봤는데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한 번 사는 인생 측천무처럼 살아보는 것도. 제가 존경하는 인물 딱 두 사람이 있거든요. 측천무, 그다음에 세종의 형 양녕대군. 양녕.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오늘 10분 토론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측천무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세간의 오해는 이제 걷어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악녀와 재앙에서
위대한 여성 황제로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사에는 너무 지나친 윤리나 도덕적인 잣대로 특히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 여인이 기존의 모든 관념을 파격을 하면서 여성 황제에 올랐다라는 그 과정은 온당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렇게 측천무희에 대한 이야기 심도 있게 파헤쳐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난 주제로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